네, 자세한 이야기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과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 확진자 수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하루 74명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백 교수님, 지금 일단 두 자릿수 추가 확진자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확진자 수보다 완치자 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변곡점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확실하게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오늘만 봐도 74명의 확진자에 303명의 격리 해제이기 때문에 네. 완연하게 감소세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 2월 29일 날 909명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600명, 500명, 400명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74명. 결국은 며칠 동안 계속 이런 완만한 하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사실이고요. 하지만 아직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그 여러 가지 예배들에 의해서 40명씩 한꺼번에 집단 발생하고 이들의 또 2차, 3차도 또 계속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건 사실이지만 예. 사실 숫자 자체가 그다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서울시나 경기도나 혹은 방역 당국이 잘 협력해서 찾아간다면은 아주 끝까지 추적해서 잘 찾으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완만하게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디선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또 불안한 부분이죠. 그렇죠. 즉, 이 감염원을 다 모르거든요. 지금 나오는 이 확진자들은 또 집단 확진되는 경우, 네.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전부 다 감염원을 모르고 있어요. 맨 네. 처음 감염원은 모르지만 일단 확진자가 나오면 그 이후로 계속 추적해서 그 다음에 다 찾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에서의 그 큰 확산이 안 일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뭐 신도림동 콜센터에 이어서 오늘은 또 그 성남시에 위치한 교회에서 하루 만에 이제 4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감염원을 모르는 이제 소규모 집단이라는 점이 참 우려가 되는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방역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전부가 그렇거든요.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줄어드는 이유를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신천지 교인들 다 전수조사가 끝난 다음에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도 좀 우려가 됐던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한 일반인들, 일반 대구 시민들의 양성률도 또 그렇게 낮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그게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하지만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너무 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감염원은 알 수 없지만 어디선가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 이후에 찾아가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것을 완전히 지금 봉쇄하는 작전으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걸 찾아갈 수는 있는 상황인 건 맞고 또 대구 경북 지방도 완전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에서 그 찾아가기도 쉬울 것 같고 전체 환자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병상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어느 정도 그 튀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네. 이 성남 은혜강 교회 사례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지난 주말에는 뭐 예배를 안 받다고 하지만 이달 1일과 8일 날에 예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밀폐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된다. 이거는 뭐 다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우리가 지금 보면은 초기부터 계속 신천지 이후에도 계속 교회의 예배들, 수련회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예. 특히 뭐 3월 1일, 3월 9일, 8일 뭐 이런 시기에는 3월 1일 같으면 29일 날 909명이나 확진자가 나오고 엄청나게 공포스러웠던 상황이고 예. 계속 방역당국에서 예배나 모임 같은 거 하지 말자 그러고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지금 하자 그러고 민주적으로 굉장히 자발적으로 했었는데 네네. 유독 교회만은 계속 예배를 보고 이런 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도권 내 집단 감염도 참 우려스럽지만 또 우려되는 게 이제 유럽을 다녀온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제 하루 동안에만 해외 유입 확진자가 4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국내 환자가 아주 완전히 다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한 자리 숫자 정도 줄어든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하거든요. 대부분의 지금 확진자들이 유럽 혹은 뭐 다른 나라들에서 오는 역유입 상황인데 네.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수십 명씩은 생기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를 우려해야 될 상황이죠. 예. 즉 유럽이라든지 미국, 동남아 뭐 어디를 돌아봐도 전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일본만 해도 숫자는 적지만 그 숫자가 과연 그게 맞을까 하는 정도 생각이고 지역사회 전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진단들을 아주 소극적으로 함으로 해서 그 정도 숫자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숫자가 적은 나라일수록
진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적은 것이지 실제 지역사회 전파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서 예, 예. 그러면 어느 나라를 우리가 입국 제한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전혀 입국 제한을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점이 너무나 초기 증상, 증상 없는 경증 또는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이 입국을 할 때는 우리 검역에서는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네. 즉 유증상자들은 일단 검역에서 걸리고 이 특별 입국 절차라는 것을 통해서 입국한 이후에도 한 2주일 동안 계속 추적함으로 해서 그분들을 빨리 진단을 하고 격리를 하고 치료를 함으로써 이 외국인들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빨리 막을 수 있는 이 시스템 또 이것을 어느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 입국하든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방역 여력이 남으면 남을수록 네. 그런 쪽에다 힘을 써야 되겠죠. 그렇겠군요. 네. 유럽에서의 유입 우려, 방역 당국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입국자 수도 어느 정도 될 뿐더러 검사를 필요로 하는 유증상자 내지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열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자가 꽤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의 한 상당히 지금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대유행 선언 이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만 유럽이 더 많은 환자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네, 이렇게 지금 유럽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오늘 정세균 총리가 밝혔는데 자정부터 특별 입국 절차를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지금 상황이면 좀 전 세계로 다 확대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겠다고 벌써 발표를 했고요. 예, 예. 일단 지금은 유럽 전역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럽 전역으로 한정을 해 있죠. 그러니까 입국하는 사람들을 뭐 어떻게 추적을 한다 이 의미인 건가요? 그냥 다 추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자가 앱 같은 걸 깔아주고 하루에 2번씩 발열 체크하고 네. 또 진단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본인이 연락해서 바로 보건소랑 연락이 되게끔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죠. 네네. 그 모든 입국하는 사람들의 그 위치 같은 것들을 다 잘 파악을 함으로 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우리 방역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특별 입국 절차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와 또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서 감염병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되면서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277만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멈춰섰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지켜본 저는 지역의 요청을 토대로 오늘 대통령님께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식 건의드렸고 대통령님께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즉시 선포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 자연재해나 사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뭐 사실은 물적 자원이라든지 의료진이나 병사한 건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인데 네. 앞으로는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 부분들,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전부 다 지원하고 또 병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서울 수도권까지도 다 이제 지원을 하게끔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의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도 네. 많이 많이 줄어들고 병상 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그 피해를 보신 시민들한테 또는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원조를 많이 하고자 하고 이 재난지역 선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치로만 보면 잠잠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검사법에 대한 호평도 상당히 큰 상황인데 특히 교수님, 그 드라이브스루 검사법이라고 해서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는 이 검사법, 뭐 미국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상당히 좀 앞서 나가 있는 그 검사법인가 봐요. 앞서 나간다기보다 일단 독창적이 아니겠습니까? 아, 예, 보통은 예, 병원이나 선별검사소에서 하게 되면은 일단 환자가 한번 진단을 받고 나면은 또 다 소독을 하고 뭐 방호복 갈아입고 이렇게 하면서 접촉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한 2시간씩 걸리고 그랬기 때문에 네네. 하루에 몇 명 진단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사실 서로 대면하지 않고 창문 밖에서 바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검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다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아마 우리나라에서 고안한 굉장히 참신한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쪽에서는 이런 검사법이 참 참신하다 이렇게 찬사가 나오고 있는데 또 반면에 미국 의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이 정확성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내용은 들여다보면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 공화당을 계속 공격하면서 네. 한국에서는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왜 이런 진단을 못하냐 그러니까 아마 공화당에서 이 방어 논리를 만들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당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산하에 NIH라든지 FDA, 뭐 CDC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잘 알아보니까 뭐 한국의 그 진단 키트는 좀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잘못했어요. 지금 방역당국에서 반박한 것이 맞는 것이 우리는 면역 강체 방법을 아직까지 승인해 준 적이 없어요.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IgG 방법을 쓰는 것은 잘못됐다. 뭐 IgG랑 IgM을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 권준익 부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 개발은 다 되어 있어요. 신속 진단 키트도 그렇고 이 면역 강체 방법도 개발은 다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평가가 다 진행되지 않아서 신속 사용 승인을 받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 또 우리나라의 이 진단 키트, 유전자 진단 키트도 초기에 개발된 것은 어느 정도 민감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민감도가 좀 낮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양성 찾아낼 수 있고 아주 초기에 극미량일 때만 못 잡을 수 있는 그 민감도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지적한 것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그 공화당 의원들도 뭐 바이러스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대로 말을 이해를 잘 못해갖고서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우리나라 진단키트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 방법에 확진하는 방법으로는 맞는데 실제로 선별하는 방법으로는 다른 방법도 쓸 수는 있습니다. 정확도만 어느 정도 85 내지 95% 정확도가 된다면은 신속 진단키트도 충분히 우리가 도입해갖고 여러 사람들한테 싼 가격으로 또는 의원급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 방법의 도입도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인 게 이 개학, 초중고교 개학 문제일 텐데 물론 지금 저희가 계속 수치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해드렸는데 학교 내 집단 감염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개학 좀 더 미뤄야 된다, 4월까지 미뤄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아무리 잠잠하다 그래도 이 잠재하고 있는 감염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학생들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거든요. 이 학교라는 이 공간, 교실이라는 공간, 여기가 굉장히 밀폐된 공간인데다가 학생들이 아주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장시간에 걸쳐서 있고 또 어떤 학생이 한 명 증상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어떤 격리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없고 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증상이 약하기는 하지만 못 느끼긴 하지만 이들이 자기가 증상을 못 느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준다고 그러면 결국은 확산의 감염원 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완전히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적어도 앞으로 한 2, 3주 정도는 개학은 늦추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수도권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도 좀 사회적 거리두기 더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순영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